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는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에밀리 리스트의 대표인 라폰자 버틀러를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 중가주 프리스노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지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박 기자님, 이 라폰자 버틀러는 우선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그 모닝뉴스 시간대 소개해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국 최대 여성 정치 노비 단체 네. 에밀리 리스트 대표입니다. 44살 흑인 그리고 성소수자기도 한데요. 아하. 이번에 임명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연방 상원 의원이 나왔고요. 또한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그 유색 인종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시시피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난 버틀러스 대표는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어머니가 자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뜨리잡을 뛰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역사적 흑인 대학교 HBCU를 나온 그 잭슨 스테이트를 나온 버틀러스는 교수들한테 자유 그리고 권리를 위해서 매일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듣고 인상 깊게 생각했다면서 이런 교육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이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에밀리스 리스트라는 단체가 굉장히 큰 단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그렇습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는 보통 낙태 문제에서 진보적인 그러니까 낙태 권리를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후보를 돕는 단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부터 조그만 시의원까지 막 낙태에서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면은 이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버틀러 씨는 2021년 그 에밀리 리스트 대표가 되었습니다. 2021년 LA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버틀러 대표는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서 에밀리 리스트 역할은 이런 후보자들이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밀리 리스트의 대표가 되기 전에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나요? 그 버틀러 대표는 에밀리 리스트에서 일하기 전에는 에어비앤비 그 호텔 그 렌트하는 곳이죠. 어허. 그래서 정부 정책 대응을 하는 책임자로도 재직했고요. 또한 정치 컨설팅 회사 SCIB 스트레지스의 파트너기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그리고 카마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회사의 고객이기도 했으니까 뭐 다양하게 얽혀 있는 거죠. 뭐 정치인들이 다 그렇듯이. 또한 그 캘리포니아의 32만 5천 명 규모의 요양원 및 재택 간호 근로자를 대표하는 SEIU 2015 노조에서 10년 이상 일하기도 했습니다. 노조에서 일했을 때 그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같이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을 1시간 15달러로 오르는데 힘을 쓰기도 한 만큼 뭐 진보적인 뭐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니까 뭐 그 생각하시겠지만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 주지사수 그 제리 브라운한테 임명되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위젠트로 재직하기도 했고요. 네. 뭐 카마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려고 했을 때 네. 캠페인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버틀러 대표가 임명이 되면서 2024년 연방 상원 의원의 선거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닝뉴스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버틀러 대표는 2024년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면은 애덤 시프트, 케리 포러, 바바라 리 연방 하원 의원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버틀러 대표는 일반인들한테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이시겠죠.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에밀리 리스트 그리고 SEIU 노조 등에서 일하면서 많은 정치적인 커넥션을 이미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할 수 없는 후보인 거죠. 특히 그 버틀러 대표가 임명되면서 바바리 연방 하원 의원이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이분도 뭐 아시겠지만 흑인 여성분입니다. 그 리 의원 지지자들은 뉴섬 주지사한테 그 리 의원을 상원 의원으로 임명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었는데요. 리 의원은 트위터에서 버틀러 대표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신은 상원 선거에 승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캐리 포더 그리고 아담 시프트가 일단 2강으로 여론조사 봤을 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버벌리 연방 하원 의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흑인 여성이 후보로 들어온다는 게 뭐 좀 내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냥 똘똘똘똘 뭉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뭡니까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상원 의원을 지명한 사람도 지금 자기 측근이었고 네. 이번에도 뭐 보면은 다 북가주에서 같이 일하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고 이건 너무나 지금 내부적으로 좀 뭔가 자기네들 주위에만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아닌가 이런 컴플레인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이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강한 파워를 가질지는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에 당선이 된 후에 연방 상원의원 2명을 네, 자신이 선택하게 된 거고 대학을 지명하니까 또 캘리포니아 봤을 때는 그 어토니 제너럴 그러니까 그 라폰타 분도 지명을 했고 세크리티 오브 스테이트 셜리 웨버도 지명했으니까 주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 4명을 글쎄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거를 선택을 했어요. 네 여러모로 2018년에 당선됐을 때는 그분도 몰랐을 것 같은데 이분이 당선되고 또 재선한 다음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사실 캘리포니아에 이런 영향력을 뭐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뭐 사실 그 22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난 후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또 그 흑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자신도 이제 흑인 여성분을 어포인트 하겠다 얘기를 하고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뉴섬 주지사도 뭐 파인스타인 전 의원이 임기를 마치고 뭐 은퇴하실 거라고 믿었겠죠. 또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뉴섬 지사도 그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뭐 약속을 좀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버틀러 대표를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는 이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를 해도 나올지는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2024년 캘리포니아의 상원의원 선거가 4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번이나 좀 골때로 골때리는 맞아요. 얘기인데요. 네. 내년 3월 프라이머리에서 파인스타인 전 의원이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선거 그리고 그 다음 임기를 채우는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11월 달에는 이 두 선거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번 투표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아하.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선거 승리하면은 몇 주, 그러니까 11월부터 1월까지 딱 한 2달 정도 예. 상원 의원이 되는 거고요. 예. 다음 임기를 채우는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2030년까지 6년 상원 의원 임기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게 흥미로운 게 버틀러 대표 의원도 이 두 선거에 다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만 나오느냐, 뭐 이런 좀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복잡해질 것 같고 또 유권자분들도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왜 4번 투표를 해야 되냐. 맞아요. 네. 이게 뭐가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저러나 네. 이 버틀러 대표는 뭐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지도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골때리는 얘기인데요. 버틀러 대표는 지금 메릴랜드에 메릴랜드예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미국 헌법을 보면요. 예. 상원에 선출되는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주에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의 주에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은. 근데 좀 임명된 의원은 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임명된 의원이 될 경우에는 취임 시 주에 거주한다면 괜찮다고 선거법 전문가 윅 헤이즌 UCLA 교수는 말했는데요. 이 버틀러 대표는 임명은 됐지만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뭐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섬 주지사 측에서는 버틀러 대표가 캘리포니아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네. 취임 선서 전에 캘리포니아를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네. 선서 전에만 하면은 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좀 골때리는 얘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살고 네. 있지 않은데 임명이 된다는 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은 많아요. 여기저기 집 다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캘리포니아 집 하나 얻기도 힘든데 집
캘리포니아도 집 하나, 메리랜드도 집 하나 없고 있는 분이 보니까. 정치의 컨설턴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즈노에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통과된 법안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선 처음,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애틀 다음 두 번째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네. 이 카스트 제도를 뭐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뭐 인도 그리고 남아시아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도죠. 신분 제도잖아요. 신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 및 신분으로 나눕니다. 네. 가장 상류층인 브라민족이 있고 브라만. 네. 브라만, 네. 밑에는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어 이 제도를 완전히 벗어난 다일릿, 즉 불가촉 천민들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인도 사회에서 온갖 차별을 받고요. 시체 처리, 길거리 청소, 화장실 분유 처리 등이 멸시받는 직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70년 전 인도는 카스트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독립이 되면서 철폐를 한 거죠. 네. 하지만 아직 문화적으로 차별이 남아 있다고 남아있죠. 하는데요. 저도 이 출제하면서 놀란 게 그 상위 브라만 계층하고 하위 뭐 다이리 계층하고는 식사를 할 때 겸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저들도 교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기 그 브라만족이 그러니까 다이리 쪽이 그 식사를 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접시를 그러니까 포크로 이제 딱 짚고 그 접시를 그 브라만족에 줬을 때 브라만족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안 먹겠다. 같은 접시에서 식사하는 거 원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얘기를. 그걸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LA에서 네. UCLA에서 제가 그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카스트 제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프리스노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지금 금지하겠다는 얘기. 네, 미국에서 프레즈노가 미국에 지금 네.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뭐 또한 그 인도 및 다른 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차별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몇 활동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죠. 발의만 통과가 됐고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주지사의 그렇습니다. 서명만 남아 있는 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주의를 통과돼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몇 남아시아인들은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힌두 아메리칸 파운데이션, 그 힌두 미국인을 대표하는 단체죠. 이 사인 세미어 카라스는 이미 캘리포니아는 강력한 법과 보호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카스트 기반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법을 쓸 수 있다고 기존의 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법안을 통해서 힌두교인 그리고 남아시아인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소수 집단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헌법 규범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은 자신들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차별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차별받게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좀 우려감을 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분들은. 한인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양반 상놈 아직도 그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네. 근데 멕시코에서 이민을 온 그 원주민, 멕시코 원래 원주민들, 오하칸 원주민들 이분들은 또 이걸 찬성한다면서요? 저도 놀랐습니다. 취재하면서 그 작년에 딱 1년 전이네요. 그 LA 시의회 발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전 시의회의장 누리 마티네즈는 한인타운 거리에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많다면서 맞아요. 그런 말 했었어요. 네, 이들을 매우 못생긴 오아칸들이라고 네, 부르기로 네. 했죠. 이 맞아요. 한인타운 그 리디스트릭팅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하면서 맞아요.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 발언이 그 기억하시겠지만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 멕시코에서 그 이민 온 오아칸 분들은 한인타운에도 많이 살고 있죠. 많이 아시겠지만 그 올림픽길에 있는 식당 그 VIP 플라자가 예전에 있었던 그 식당 그 구엘라 그자 오아칸 뭐 많이 식당이죠. 네 오아칸 맞아요. 식당입니다. 네. 그분은 오아칸 식당인데 이 오아칸 분들은 스페인이 멕시코를 식민지화한
하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 분들입니다. 네. 스페인이 멕시코를 식민지화하고 멕시코의 이 카스트 제도를 카스타라고 합니다. 아하, 도입하기 네. 시작해서 이 원주민들은 차별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카스트 제도에서 원주민들은 흑인과 함께 가장 밑에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이제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엔 멕시코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는 원주민들과 흑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허, 카스테 제도가 네. 인도에만 있은 게 아니고 멕시코에도, 멕시코에도 네, 있었군요. 있습니다. 네. 멕시코에서 이민을 온 후에도 이런 차별이 지속되었다고 몇 분들은 말했는데요. 센트럴베리 딸기 농장에서 일을 했던 프레지노 시의원 미구엘 아리아 씨는 멕시코인 농부들이 밭에서 이 오악한 사람들한테 오아키타, 조그만 오악한이란 모욕적인 말을 외치는 것을 들었다면서 멕시코 이민자로서 나는 우리 모두가 멕시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멕시코 원주민들이 받는 차별을 받고 놀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몇 오악한 이민자들은 또한 학교에서 자신들이 작은 인디언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오악한 이민자들은 스페인어를 쓰지 않고 원주민어를 쓰는데 이런 점도 놀림을 아. 받기도 했다고 말했으니까 네. 이런 카스트 제도가 인도만 아니고 멕시코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멕시코도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현지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오면서 또 이제 인종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백인 얼굴이 많이 또 섞이면서 덩치들이 커진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원주민들 보기를 또 우습게 보고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참 큰일이에요. 네. 이런 차별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인도, 멕시코 이런 이민자들도 맞아요. 차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이민자라고 해서 뭐 차별만 받는 것만이 아니고 차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좀 네.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멕시칸 TV 한번 보세요. 거의가 다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 백인 피들 섞인 맞아요. 사람들이 하지. 그렇죠. 이런 저 오아칸 같은 저 이런 분들은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참 큰일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